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븐 아카데미에서 월드 히스토리를 강의하고 있는 심재선 강사입니다. 여러분 월드 히스토리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좀 쉽게 여러분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월드 히스토리 온라인 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AP 월드 히스토리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한번 시험 문제 유형이 완전히 변화했었는데요. 다른 히스토리 코스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월드 히스토리 역시도 이제 또 한번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히스토리의 컨셉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지만 시험의 유형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전하고는 좀 더 틀리게 개념 암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히스토리컬 다큐먼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그런 수준을 보게 되는 그런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바뀐 AP 월드 히스토리 시험 코스에 맞추어서 저희 온라인 강의 역시도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서 커다란 히스토리컬 빅픽처에 맞추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 강의는요, 개념 정리 43강, 그리고 문제풀이 9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52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PPT로 되어 있는 강의 노트를 꼭 출력하셔서 강의를 들으실 때 함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레퍼런스 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텍스트북들을 이용을 해서 강의 노트를 정말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의 노트가 없으시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정리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 노트 출력해서 미리 예습하시고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계신다면 온라인 학습 게시판 Q&A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많이 보시고 계시는 트레디션 앤 인카운터스라든가 그다음에 AP 버전으로 나온 월드 히스토리 책들, 학교에서 보시는 그런 텍스트북들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아마 에세이 퀘스천을 쓰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PPT에 최대한 지도라든가 그림들을 넣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훨씬 더 많은 그림, 지도, 그리고 도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도표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 강의 잘 들으시고 이제 문제풀이에서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혹은 각 피어리어드마다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익히신 후에 여러 번의 문제풀이 연습을 통하셔서 특히 오답 노트를 좀 정리하시는 그런 연습을 꼭 하시면 훨씬 더 쉽게 AP 5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히스토리가 워낙 양이 방대하고 어려워서 좀 준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우시지만 저와 함께 이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요.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팁을 얻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P 월드 히스토리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프리 히스토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AP 월드 히스토리의 전체적인 피어리어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C 600년까지의 기간은 전체를 생각한다면 시간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루게 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5%밖에는 출제되지 않는 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놓지 않으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헷갈려서 스스로 혼자서 레퍼런스 북을 보고 공부하실 때는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굳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저랑 수업한 내용만 잘 정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멀티플 초이스에서 5%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에세이 문제는 이곳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히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느 시기에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의 주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BC 600년까지 전에 인류가 어디에 살았었는지를 공부하는 건 인류의 초창기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반응하였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인간의 그 리액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가 바로 휴먼 컬처, 즉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컬처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만 히스토리컬 다큐먼트에서 컬처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항상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BC 600년까지를 이 첫 번째 시기로 나누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AP에서 히스토리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BC 8,500년 정도 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이 아마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에그리컬처를 통해서 세상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후 600년이 되면 벌써 세상을 단순하게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발을 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퍼스트 클래시컬 엠파이어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BC 6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 시기까지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우리 레귤러 히스토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많이 쓰셨던 표현이 있을 텐데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같은 BC AD라는 표현을 기원전 기원 후의 개념으로 보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컬리지 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비포 커먼 이라와 커먼 이라를 사용해서 연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C 600년이 지금 퍼스트 클래시컬 엠파이어가 만들어진 시기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퍼스트 클래시컬 엠파이어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 인간들이 처음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의 프리는 역사 이전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역사 이전에 인간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수 있냐면 히스토리언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남겨놓은 휴먼 리메인스나 아티팩트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연구가들, 아키올로지스트라든가 팔레온톨로지스트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살았었는지를 연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프리히스토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BC 600년 이전까지 역사에서 히스토리언들의 연구 결과보다는 이런 다른 학문의 연구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BC 8500년부터 인류의 역사를 AP 히스토리 시험 범위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살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지만 히스토리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시기에 인간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바로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일명 Out of Africa Theor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들은 아프리카에서부터 북쪽으로 미들이스트라고 불리우는 사우스 웨스트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유럽 지역으로 혹은 아시아로 진출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다가스카르 같은 섬 쪽을 이용해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올바른지는 맞는 이야기인지는 어느 쪽이 먼저 이주를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히스토리를 공부하다가 생기는 이제 많은 의문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게 분명한 사실인가 라고 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히스토리를 공부하시면서 관심이 많이 생기시면 나중에 이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이게 정말 맞는 이론인지 확인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out of Africa, 즉 인류의 기원은 전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의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인간들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죠. 그러나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이 BC 10,000년 혹은 20,000년, 30,000년 전에는 완전히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굳이 식량을 키울 필요가 없는 혹은 동물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곳에 살게 됐던 우리의 어떤 조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호미니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호미니즈는 human like be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의 인류 종들을 우리가 호미니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미니즈 중에서 제일 먼저 아프리카에서 발굴된 퍼슬로는 오스트랄로피테슨, 일명 루시가 있습니다. 아마 비틀즈의 노래가 발굴 현장 옆에서 흐르고 있어서 루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호모 하빌리스, 호모 이렉투스, 그리고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인류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 자체가 생각하는 인간, 현명한 인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어떤 사례로 니안데르탈인이라든가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의 사례로 크로마뇽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시안부터 크로마뇽인까지 인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느냐? 도구라는 걸 사용했다는 거죠. 동물들처럼 자연을 그대로 자연이 주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구를 가지고, 물론 동물들도 도구를 약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도구를 일종의 테크놀로지로서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초창기 인간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면 프로젝타일 포인트, 스피어스 앤 에로스. 자, 스피어나 에로에 사용되는 프로젝타일 포인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날이 추워지면서 혹은 동물들을 쫓기 위해서 혹은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함께 헌팅을 하는 과정에서 코오퍼레이션이 필요했겠죠. 그 코오퍼레이션의 방법으로서 스포큰 랭귀지도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도구가 만들어졌던 시기를 우리가 팔레올리틱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팔레올리틱 소사이어티에서 인간의 삶은 전형적으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음식을 어떻게 찾아갈까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헌터 게더링 소사이어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었는데 요번에 바뀌어져 있는 에피스토리의 그 터미널러지에서는 헌터 포레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레이징을 위해서 인간들이 항상 음식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는요,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했었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자연에 종속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애니미즘과 같은 그 폴리티이즘의 한 형태가 발전했던 것도 이 팔레올리틱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팔레올리틱 에이지에 벌써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릴리전의 개념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팔레올리틱에서 넘어가서 니올리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BC 850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BC 8500년에 일어나는 니올리틱 레볼루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니올리틱 레볼루션의 완성,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완성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사를 시작했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니올리틱 레볼루션, 니오는 새롭다, 리스는 돌이란 뜻이죠. 아까 팔레올리틱하고 마찬가지로. 자, 이 시기에 아마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을 텐데 첫 번째 농민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봤더니 오늘날의 미들이스트, 아까도 말했던 사우스 웨스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스트 파머들의 대부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헌터 포레이징 소사이어티라는 표현 우리가 앞에 썼었는데 이 포레이징에 주로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더 먼저 확인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이 시기에 뭐 니올리틱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 크롭을 키우기 시작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물들도, 애니멀도 길들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건 여자보다는 또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초창기의 인간의 삶들을 살펴보면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즉 젠더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젠더롤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팔레올리틱 소사이어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받았다거나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례는 확인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우스홀드, 가구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과 함께 파트리아칼리즘, 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퍼스트 파머들이 처음부터 세틀링 소사이어티를 만들어냈던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슬래시 앤 번 에그리컬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주로 오늘날에는 산이 많은 곳에 마운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땅이 농사를 지을 정도의 땅이 되려면 굉장히 뉴트리셔스한 그런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풀이라든가 나무를 없애는 방법이 슬래시 앤 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슬래시 앤 번을 통해서 농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파밍랜드를 확보했다고 해도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농지를 찾아서 계속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농업 생산인들은 아마도 이 계속된 이동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는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디퓨전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일부 지역에서 주변으로는 농사 짓는 방법이 확산이 되었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어떻게 농사 짓는 방법을 서로 배웠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크롭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지역이 개별적인 어떤 발달로서 농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우스 웨스트 아시아의 경우에는 오이시나 말리 같은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양지와 옐로우 리버 쪽에서는 라이스 그리고 소이빈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우리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를 얘기하는데요.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에서는 얌이라든가 소금 같은 오늘날 우리 고구마랑 굉장히 비슷한 스윗포테이토랑 비슷한 형태의 농작물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지역 혹은 폴리네시아로 연결되는 지역들은 타로와 바나나,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마이즈는 옥수수의 옛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즈, 빈, 그리고 포테이토 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즉, 각 지역에서 농업의 발전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틀리하게 발전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니올리틱 빌리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마을은 팔레올리틱 시기의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에서 만들어졌던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헌터 게더러들이 주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무리를 지어서 한 그룹을 형성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니올리틱 빌리지들 중에서는 벌써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니올리틱 빌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농업을 위한 기술이 더 발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서플러스 크롭을 얻게 되고요. 이 서플러스 크롭을 1년 내내 식량으로 보존해야 했기 때문에 어딘가 잘 보관을 해야 됐다는 거죠. 바로 스토리징이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토리징을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됩니다. 얘네들이 꼭 그렇게 모여 살아야 했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퍼틸 소일이 있지 않은 곳, 우리 일반적으로 유러피안 스텝, 에시안 스텝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스텝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풀은 굉장히 잘 자라지만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곳에서 식물을 길들인 일부의 인간들은 노마딕 라이프 스타일을 패스토럴리스트로서 유지하게 되고 이들 역시도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정착민들을 계속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올리틱 빌리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주 두꺼운 성벽을 만들었던 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보시자면요. 식량이 많이 생기면서 사회가 더 안정되고요. 이런 more stability가 더 많은 인구를, population increase를 갖고 오게 되고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labor force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 서플러스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job specialization 과정과 함께 개인적으로 토지 소유를 하는 그런 계급들이 생겨나고 더 부유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클래스, 웰시어 클래스가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이 웰시어 클래스의 대부분이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들과 교류하는 프리스트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연은 인간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젠더롤은 아까 잠깐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직업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three main craft, 세 가지의 다양한 상품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아무래도 포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왜?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씨앗을 모아야 하고요. 이 씨드가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환경이 아닌데 싹이 트게 되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또한 그게 싹이 트게 된다면 인간이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징 비클로서 포터리가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아마 돌 외에도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메탈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탈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금속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금속을 활용하는 메탈러지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입게 되는 옷을 만들기 위한 텍스타일 같은 것들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니올리틱 빌리지에서 벌써 코퍼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흔한 형태의 메탈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코퍼에 틴을 섞는 브론즈라는 걸 만들어내는 이 엘로이팅 기술이 바로 새로운 브론즈 에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시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니올리틱 빌리지에서는요, 벌써 트랜스포테이션이 발달함으로써
패스트럴리스트와 세틀드 피플 사이에 상호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휠을 이용한 비이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노마딕 피플들과의 관계가 아주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농사를 짓는 기술을 에그리컬처링 테크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틀드 피플들의 문화가 혹은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 어드밴스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노마드 피플들이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는 훨씬 더 민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스텝에 살고 있었던 노마드 피플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의 음식 외에는 그 곡식을 얻기 위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파이팅 스킬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를 이용해서 브론즈를 활용한 것 외에도 아이언 블레이드나 체력 같은 걸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노마드 피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론즈 에이지와 그 이후에 아이언 에이지가 일어나게 되는 발달하게 되는 기초가 모두 니올리틱 빌리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니올리틱 빌리지들의 사례를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카탈 휴육이라고 불려지는 독일 사람들이 주로 이쪽 지역을 개발을 많이 해서 독일어식 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탈 휴육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도시에서 그 니올리틱 빌리지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리코라고 하는 곳이 흔적이 남아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단포라고 하는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니올리틱 빌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카탈 휴익이나 제리코 같은 미들 이스트에 있었던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곳들은 돌이라든가 나무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니올리틱 빌리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강한 성벽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력한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머드 브릭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머드 브릭을 통해서 두꺼운 성벽을 만들었고 나중엔 이 머드 브릭을 타일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니올리틱 빌리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다양하게 발달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완전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히스토리언들의 그 연구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을 벗어나서 그래도 이제 히스토리언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빌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빌라이제이션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초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시빌라이제이션이 반드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모든 시빌라이제이션의 기초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창기의 문화 대부분이 커다란 리버밸리 주변에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 시빌라이제이션이 시작된 곳으로 리버밸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큰 강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삶으로써 코오퍼레이션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이 많은 사람들, 이제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단위의 인구들을 협력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강에서 넘치는 그 플러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도시의 중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요. 니올리틱 빌리지라든가 헌터 게더러 소사이어티하고는 틀리게 이제 우리는 서로 모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이버스 피플들에 의해서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 이어져요. 많은 인구가 나타났고 서플러스 크롭은 많고 다양한 직업이 만들어지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빌라이제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커다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본 것들은 처음에 인류가 지상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헌터 게더러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주로 자연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다가 동물과 식물을 길들이면서 도메스티케이션을 통해서 니올리틱 빌리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브론즈 에이지가 시작되는 시빌라이제이션을 형성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